안녕하세요. 오늘 제4회 공공외교주간 한국 문화를 사랑한 외국인들의 세션 사회를 맡은 태호양 스튜디오의 양태호 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너무 만나 뵙고 싶었던 세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 세 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롯 홀릭 교수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던 대학교 소아스에서 한국 미술사를 가르치는 샬롯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항상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한국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한국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더 공유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나 교수님의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야 예이츠라고 하고요. 작년부터 서울대 국악과에서 인류음악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소식과 퍼포먼스는 저도 굉장히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정치학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셨다가 판소리를 접하신 후에 어떠한 전공과 진로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수님의 어떤 과정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크 테토 대표님이시죠. 저희 동네 친구이기도 한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생활 10년 차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는 마크 테토입니다. 사실 본업은 금융 쪽이고요. 제가 TCK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과 저는 문화예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또 친구로서요. 굉장히 전시회도 같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세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매체에서 많이 이미 말씀해 주셨겠지만요. 여러분께서 한국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한국 문화에 애정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럼 일단은 샬롯 홀릭 교수님부터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학부 때 일본말 공부했어요. 일본말과 미술사 같이 조인트 메이저로 공부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대학교에 계셨던 박용수 교수님이 한국 미술사 강의도 듣고 한국 미술사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과 한국 미술사를 공부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동양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애정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인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안나 레이츠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원래 소아스도 제 모교니까 이렇게도 반가웠고, 네, 제가 소아스에 있었을 때 제가 정치학 석사 과정 중에 사실은 점수 때문에 들어야 했던 수업에서 그 아시아 전통음악에 대한 수업이었고, 그 사이에도 이렇게 반수리에 대해 배우게 됐었고, 딱 그 타이밍에 그 반수리 공연이 있었고 표가 싸서 그냥 가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도 이렇게 바로 반수리를 배워야겠다 그 생각은 아니었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는 계속 그 나머지 석사 과정 중에 과제는 모두 반수리에 대해 썼고, 이렇게 파가면서 이렇게 호기심이 더 거지고 가면서 결국은 박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러한 학문적인 접근이 저는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두 분도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고 또 안나 교수님과 판소리 인연도 정말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크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서야 저 주변에 그런 다른 외국인 좀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부터 K-팝이든 아니면 K-드라마부터 한국에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케이스도 많은데
제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서 그냥 일하다가 10년 전에 한국 회사 저를 스카우트해서 그냥 한국 딱히 뭐 많이 모르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왔는데 제가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사실 한국에 와서 이 문화에 이렇게 반할지는 몰랐는데 첫 몇 년 동안 뭐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사무실도 강남이고 강남에서 살면서 그 한국 문화 되게 재밌게 느껴졌는데 뭐 한국 뭐 문화이면은 뭐 음식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정 많은 문화도 좋아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한국의 전통의미나 뭐 그런 아름다움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5년 강남 살다가 나중에 한옥으로 이사 가면서 그 계기로 또 더 깊이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정말 한옥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마크 테토신데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 또 이제 관심이 갖게 된 거를 시작해서 이제 기억까지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토크에 깊게 들어가서 우선 샬롯 홀릭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Well, it isn't an easy question because, of course, Korean art spans many centuries, right from pre-modern times to the contemporary period. Art has been produc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f course, it's impossible to sum up, say, in one sentence, the beauty of Korean art. But maybe I can answer the question in the sense that I do often give talks on Korean art to general audiences, in particular on ceramics, because that's a topic that many are very interested in. So say, for example, if I give a talk on Goryeo Celadon, green glazed Celadon ceramics to a general audience, I would try to make the audience see the beauty in the pieces by explaining the way in which the shape, the glaze color, and the patterns come together to form truly, I think, organic pieces that in various ways are very beautiful and that speak to people, I think, in different ways. Also, the fact that they're very, they have this beautiful tactile quality to them, which I think is also enormously attractive. 고려 청자를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너무 큰 질문이었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요. 연구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좀 재미난 에피소드나 혹은 보람된 순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There are so many wonderful and inspiring episodes, of course, that have happened throughout the time I've been studying and researching Korean art. But I thought perhaps I could share this one from the very beginning of my time of studying Korean art. So that was in 1994. It's probably before you were born. But, but anyway, 1994,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summer school in Seoul by the then Korea Research Foundation. They had this program. And that was my first time to Korea. So I had already studied Korean language. I'd already studied Korean art, and so I just finished my master's degree. And I had the chance to visi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th the rest of the students. And at that tim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as located inside Gyeongbokgung Palace in the then colonial government building that's no longer here. And inside the lobby, as you came in, there was a huge chandelier. And there would be these stone staircases going up. And I think it was on the perhaps first floor or second floor. But
there was a Schiller gold crown on display. And until that time, of course, I'd only seen this iconic work on slides. At that time, we didn't have PowerPoint, we had slides on slides or in books. And I remember getting goose pimples, seeing this piece in real life and being able to truly interact with it. Of course, through the glass, but it was a real memorable experience. I thought, yes, I've chosen correctly. There was a reason why I should study Korean art. I guess I thought like that.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94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국립중앙박물관이죠. 지금 이전하기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셔서 신라시대의 금관을 맞이하셨을 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러한 저의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감성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너무나 좀 아름다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국문화원에서의 판소리 공연으로 한국 음악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판소리가 어떤 판소리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판소리 공연의 어떤 면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면이 정치학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판소리로까지 이끌게 되었는지도 조금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일단은 사실은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그때는 정치학 전공이었지만 그 전에는 인류학 전공이었고 그래서 살짝 이미 지금 하는 전공이 인류음악학 전공과 그렇게 근거리가 아니었고 그때부터 사실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렇게 정치학이라고만 하면 너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네, 그래서 그건 그거고 봤던 이 공연이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그때는 송순섭 선생님이 지금 명예 보유자신데 딱 그때 보여주신 것이 적벽가였어요. 그리고 송순섭 선생님의 제자이신 이자람 선생님이 같이 무대에 쓰셨는데 그래서 송순섭 선생님은 새타령 부르셨는데 이렇게 새소리가 나오는데 조조가 도망가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군인들의 목소리 새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감이 표현하는 그런 곡이라서 너무 소름 돋는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는 이자람 선생님께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너무 다이나믹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막이 있었어요. 자막이 있었는데 제가 결론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강이 있고 배가 2개 있고 활 막 쏘고 있고 막 그런 걸 너무 이렇게 소리로 그리고 부채 하나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 판소리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네. 네. 지금 예이츠루 교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얘기만 들어도 저야말로 소름이 돋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적벽가를 접했는데 다시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또 굉장히 또 놀라운 이력들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2013년도에 판소리 공연을 보신 후에 2015년도 유럽 판소리 대회에 출전하셔서 1등을 수상하셨어요. 2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는데 유럽에서 판소리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어떠한 뭐 가이드가 있었는지 혹은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의 이수자 민혜성 선생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들려주실 수 있을지요. 원래는 유럽에서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이 대회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류음악학 지금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인류음악학에서 음악을 연구하면 이 문화 속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직접 또 배워야
이해가 제대로 된다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2013년 그거 1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반수리를 접했고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그때는 바로 이렇게 소리북으로 그때는 소리 선생님이 없어요. 안 계세요. 이렇게 런던에서 반소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소리북으로 기본 장단 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1년 동안 이 소리북 치는 것만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장 연구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에 이미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반수리에 대한 책 하나 주문해서 그걸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제가 그 전에는 한국어는 1년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배워야겠다 생각으로 이렇게 그걸 공부하면서도 이 단어를 익히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반소리를 배워야 했어요. 원래는 반소리 배우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연구자로서 뭐 개인 레슨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단체도 다니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배우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보고 근데 확실히 갈수록 아까 말씀하신 저희 개인 레슨 해주신 민혜성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방법이 다 똑같았어요. 연구 방식은 공연을 보고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 앞에 기다리고 사람이 나오면 네, 전 안나이츠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인터뷰해도 될까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민혜성 선생님도 마찬가지 인터뷰 하러 갔는데 그때 제가 아직까지 개인 레슨 해주실 선생님이 없어서 들어오자마자 너 레슨 받고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직 안 받는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럼 나한테 배워볼래? 이렇게 하시고 결국은 인터뷰를 안 했어요. 한 3년 뒤에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자 앉아 따라해봐.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 레슨이 돼버렸어요. 인터뷰가. 네, 그래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네, 또 그런 인류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신 점도 너무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판소리 대회 출전 시 춘향가의 이별가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연구자로서 이 반소리를 접하고 있었다 보니까 원래는 뭐 한 마당부터 쭉 배워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그래도 이 5마당 있잖아요. 뭐 흥부가, 적벽가, 심청가, 준양가, 수군가 뭐 이 5마당이 있는데 한 대목씩 먼저 배워보고 왜냐하면 이 정말 마당마다 이 느낌이 달라요. 살짝 이 소리 부르는 느낌도 다르고 이렇게 써야 할 기술도 다르다 보니까 문대목 하나씩 배워가면서 아 이런 차이구나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렇게 춘향가 좀 느껴보자 하는 것이 이별가였고 딱 그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대회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별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소절을 청해도 될런지. 네. 일단 맞춤만 하고 할게요. 아, 네. 내 행차 떠나는디 상교를 어루거니 독교를 어루거니 병만 나주리 분분 얼제 방자 겁을 내어 낙이 물고 나간다 다당따랑 따랑따랑 주냐문전 당도하여 어허 도련이 큰일 났소 내 행차 떠나시며 도련님의 잣삽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옵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더 잘 있거라 나 잘 간다 분명히게 이별이지 왜 너무 이별을 이리 뼈가 녹도록 건단 말이오 어서 가옵시다. 말은 가자고 내 꿈을 지난 뒤 임원 꽃 들고 아니던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운이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공연도 직접 들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감동을 가지고 가면서 네, 마크 테토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인기도 얻고 계시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신 마크 테토님인데요. 한옥살이의 즐거움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여태까지 그냥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집 살다가 한옥으로 이사 갔을 때 어떤 집 이상이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은 어떤 한 공간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의 영향 끼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공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앉아 있어도 그냥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 너무 많아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실 한옥으로 이사 갔을 때는 한옥 뭔지도 몰랐었어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 집에서 살면 어떠냐, 한번 그 집에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뭐 한옥이라는 단어도 몰랐고 뭐 기와라는 단어도 몰랐는데, 근데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 옆집 보니까 지붕이 되게 예쁘다. 보니까 지붕 그 뭐 어떤 뭐 미묘한 패턴도 다 그려져 있고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지? 뭐 물어보니까 아, 이거 기와라고. 뭐 암기와 수기와도 있고 각 기와마다 뭐 어떤 패턴 그려져 있고 새 아니면 뭐 한자 아니면 용 패턴 다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지면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아름다움에 계속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약간 교훈? 어떤 이 공간이 저한테 어떤 교훈 계속 알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갔을 때 또 강남 아파트 살면서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출근 전에 되게 빨리 뭐 모닝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짐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고 뭐 회사 뭐 안 늦게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다 이렇게 뭐 스트레스 많았는데, 근데 한옥 들어가면서 이 집은 약간 그렇게 저한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살아보자.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예를 들면은 아파트면은 그냥 한문 그냥 닫고 빨리 나가도 되는데, 한옥에서 제가 첫 출근했을 때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근데 한문뿐만 아니라 각 장문은 사실 문이에요. 그래서 장문마다 그거 잠겨야 나갈 수 있는데 그거 아마 5분 걸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잠기는 건. 그래서 첫날은 그거 좀 귀찮았어요, 사실. 이거 왜 맨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아니, 사실 이거 다 해봤자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막 이거 그냥 어떤 나만의 명상, 나만의 약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시간은 오히려 저한테 되게 귀한 시간 됐어요. 어떤 하루를 되게 아름다운 마음, 맑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이 집이 이 시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즐긴 것 같아요. 또 뭐 항상 아파트 살았을 때는 예를 들면은 그냥 아파트 좀 좁았고 좀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아파트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밖에 있으려고 했었어요. 잠 잘 때만 아파트 들어오고. 근데 이 한옥 이사 갔을 때는 그 첫 뭐 아무 계획이나 뭐 약속 없는 토요일이었는데 그냥 마루에 앉아 있어요. 원래 아파트 살았을 때는 되게 제가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 너무 좋아요. 전 이런 약속 없는 날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는 아파트 살았을 때는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보니까 하늘이 되게 뭐 회색이고 비가 올까 봐 그런 거 보면은 아, 마음이 좀 뭐 불편하다, 좀 우울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한옥에서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면은 빗소리가 되게 예쁘게 들리고
오히려 운치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여러모로 한옥의 매력에 빠지면서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옥에서의 일상도 공유해 주시고 또 마크 씨가 느끼는 한옥에 대한 어떠한 어프리시에이션 그런 진정성을 느끼게 돼서 굉장히 저도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마크 테토 씨가 인터뷰에서 해주셨던 얘기인데 한옥사리와 관련해서 일보일경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토크를 들으시는 분께도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옥에서 살면서 일보일경이라는 표현 알게 돼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고, 사실 한옥에서 살면서 그 약간 시각적인 한국의 매력도 많이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뭐 한옥에서 살면 뭐 여백개미라는 단어도 많이 듣게 되고, 그 여백개미 저도 마찬가지 많이 좋아했고, 어떤 자연의 미도 많이 느껴졌어요. 뭐 이 나무도 뭐 어떤 자유의 재료로서 또 그 미도 많이 느껴졌는데, 근데 시각적인 이 아름다움 이상 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미술도 그렇고 한옥도 그런데 어떤 과정으로 인한 어떤 여정으로 인한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거 바로 뭐 일보일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보일경이라는 표현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미국 집하고 다르게 미국 집 사실 앞에 서 있으면 한꺼번에 다 노출되고 거의 의도적으로 이 집 얼마나 큰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한옥은 일부러 좀 숨겨 있고 들어가면은 사실 이 한옥은 대문 열면 한 채인지 열 채인지 알 수 없을 정도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앞 한 채의 일부만 노출되어 있는데 더 보려면은 더 들어가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한 아름다움이잖아요. 그 어떤 시각 이상 한국 미술 또 한옥은 저만의 journey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람 만날 때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 첫 만난 순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갈수록 더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 되게 저한테 되게 깊이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마크 테토 대표님과 한옥의 교감이 너무나 아름답게 와 닿는데요. 저도 너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한옥은 사진을 촬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진 촬영이 힘들고 가서 경험을 해야지 그 한옥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요. 그러한 점도 굉장히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한옥 예찬론자로서 많이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 다시 또 샬롯 홀릭 교수님께로 돌아가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연구가 정말 한국 문화와 예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현재 세계 속의 한국 미술의 위상에 대한 변화를 좀 느끼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상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I think the biggest change that's happened in terms of the global, I guess we're talking about the global interest in Korean art, is that now, in contrast to just 10 or definitely 15, 20 years, is the very strong interest in modern and in particular contemporary Korean art. So we see, for example, the fascination with the Tansekwa, so Korean monochrome art, of course, has been a development that's happened gradually over the past 7 years. And that what to me has been really interesting is that in Europe and in America in particular, that this interest is translated in the form of solo exhibitions featuring Tansekwa artists, such as, for example, Lee Yu-hwan or Park Soo-bo or Kim Chang-yeol and others, as well as the rising prices on the art market of Tansekwa artworks, which, and of course the two invariably go
in tandem, right? You cannot necessarily separate the art market from more general interest in the arts. But I think, to me, what's also really interesting is that we see nowadays more and more contemporary Korean artists featuring in exhibitions globally that do not center on Korean art, but that contemporary Korean artists are included in, of course, biennales, but also in, say, various exhibitions on, for example, women or textiles or whatever it may be. Whereas in the past, I think those contemporary Korean artists were not considered. Whereas nowadays, because there's much more awareness of the very exciting, dynamic and flourishing contemporary Korean art scene, that curators invariably will think about contemporary Korean artists when they organize these kinds of exhibitions. And I think one reason why that has happened is also because nowadays, in contrast to, say, just 15, 20 years ago, is that there's much more awareness in terms of scholarship on contemporary Korean art as well, in English and in other Western languages. So those curators, collectors, art connoisseur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who would like to know about Korean art have got increased access to this information. Of course, the internet also helps, let's face it, the internet also helps, but generally speaking, it's much easier to get information about this than it ever was before. So to me, that has been one of the biggest changes we've seen within the field of Korean art. This very strong interest in modern and in particular contemporary Korean art. It's very interesting. 네. 어떠한 학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떠나서 연구가 되고 그 연구된 것들이 한국어를 뛰어넘어서 영어로 번역돼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와 큐레이토리얼 자료로 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어떠한 미술의 당위성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지금 현대 미술 안에서 한국 미술의 어떠한 자리 그리고 국제적인 위치를 가져다 준 거라는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도 교수님이 기여하신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교수님의 저서이죠. 한국미술 19세기부터 현재까지라는 책이죠. 굉장히 혁명적인 시기였던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1988년도에 올림픽 이후부터 20세기 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어떠한 미술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변혁의 시대 속의 미술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작가나 작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I think to me, when I was researching the book, that the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I thought was very interesting, because this was a period when everybody in Korea, both in the north and the south, but were of course truly struggling on so many different levels. And artists as well were trying to find their place within a changed society. And at this particular time, so in the early 1950s,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and very, very varied artworks that came out. So for example, an artist like Ha In-du or Kim Yong-jun and others produced artworks that were so varied in terms of the materials they used, the style, their colors, and their visual expressions. But nevertheless, I think when I was looking at these artworks, I felt I could sense that inner turmoil that they were grappling with in terms of trying to figure out where are we now and where do we go in the future. And
in that journey, what is our place as artists? Which role does our art play? And therefore, for that reason, it's a time when you don't see one particular trend or one particular style being dominant, because each of these artists were trying to figure it out and expressing it in different ways. But so I think it's really difficult to say this artist or that artist. But I think generally speaking, that particular time. 네,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그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힘겨운 것을 겪고 또 그때의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어떠한 위치를 찾아 나가고 자신이 무엇을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얼마나 힘들게 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막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좀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도 또 디자이너로서 계속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좀 어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해방 직후 또는 진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시대의 미술을 저도 다시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안나 교수님의 또 연구 주제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한국에는 또 이날치 현상이 생길 정도로 국악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엄청난 세대 교체가 느껴집니다. 많은 미디어나 혹은 방송을 봐도요, 국악이 이렇게 새로울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의 연구 주제도 굉장히 저는 다채롭고 새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 전통 음악의 보존과 진흥에 대해서도 연구하셨고, 또 국악인과 젠더에 대한 이슈도 말씀하시고, 또 패션, 그리고 SNS 활용법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국악을 바라보고 계신데요. 교수님의 어떤 이런 연구들이 과거와 전통에 박제된 장르가 아니라 국악을 좀 자유롭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길을 많이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연구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특히 온라인 콘텐츠를 연구하는 게 2018년 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고, 그때는 이 온라인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게 될 건지는 예상을 못 했는데, 특히 말씀하신 이날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핫해지고 그런 연구도 제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연구하는 것은 이 개인 콘텐츠를, 이 SNS에서 본인 홍보하는 방식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했는데, 요즘은 특히 이렇게 이날치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슬슬 이렇게 대중문화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이런 그 온라인에서 이렇게 대중문화로 가는 과정이 뭔지에 많이 호기심이 생기고, 누가 지원하고 있는지도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이날치가 핫해지면서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광고가 이렇게 터졌고, 그 다음은 지금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그 2020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15분 정도의 공연을 했는데, 그거 보통 BTS 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렇게 터지는 것도 보이면서, 분명히 그 뒤에 과정이, 당연히 팀도 훌륭하지만 이 뒤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젠더 패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그 국악을 환영해주는 분위기가 확실히 지금 느끼더라고요. 방송에서도 MBN에서 조선 판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JTBC에서 풍류대장이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대중 방송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호기심이 되게 대중한테도 이렇게 생기면서 시도들이 다양해지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이 아마 제일 대표적인 이렇게 젠더 갖고 노는 이런 그 국악인이시겠지만,
뭐 반대로 그 해원 민희란 팀이 있는데 남창 가곡 원래 이렇게 남자들이 불러야 하는 그런 가곡인데 그 남성적인 주제들인데 여성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해지는 그런 시도들이 보이면서 이렇게 패션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국악인으로서 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패션을 통해서 많이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힘들 때가 예술적으로 제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란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어떤 발전이 나올 건지 많이 기대됩니다. 아, 네.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나중에 꼭 읽어보고 싶은 그리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정말 국악의 발전과 다양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마크 테토 대표님께도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한옥의 이름을 평행제, 평생 행복한 집이라고 지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오시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북촌이라는 동네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문화 전도사로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공유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에서의 지난 10년간의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공유해 주시는 것들이 앞으로 한국에 오실 분들에게도 또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돌이켜보면은 진짜 제 한국 생활 스토리는 뭐 마찬가지로 일보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뭐 적응 뭐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다 이렇게 익숙해진 상태 아니었죠. 근데 일보일경으로 one step at a time으로 하나씩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매력도 느껴지고 좀 많이 빠진 것 같았었어요. 처음으로 느껴진 게 한국 문화는 되게 환영해주는 문화인 걸로 생각했어요. 한국말 그때 못해도 한 마리 뭐 인사말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기뻐해지는 약간 그런 반응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반응 뭐 느껴지면서 뭐 그럼 뭐 인사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한국말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겼고 그래서 하나씩 뭐 한국말 어느 정도부터 뭐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그때 그 첫 뭐 몇 년 동안 한국말을 못해도 음식 즐기면서 그것도 어떤 한국 친구들과 공통점 되며 이런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근데 정말 5년 동안 강남 살면서 어떤 현대적인 한국의 현대 문화에 적응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의 뭐 현대 문화, 뭐 음식, 뭐 정 많은 문화 많이 익숙해졌는데 근데 좀 지금 돌이켜 보면 좀 깜짝 놀란 게 그 5년 동안 진짜 어떤 뭐 강북에 어떤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 사실도 몰랐고요. 한옥이라는 되게 매력적인 제가 지금 사랑하는 그 집 자체 존재하는 사실 제가 몰랐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집 만나게 됐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이 집에서 살아볼까? 한옥에 대한 노하우는 아예 0이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 집에 살아볼까? 근데 거기도 어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 적응해야 하는 그 과정도 돌이켜 보니까 되게 가치가 있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적응하면서 뭐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적응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갑자기 이사 가 보니까 제가 뭐 아파트 가지고 있는 제 가구는 그냥 그대로 옮길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뭐 그대로 그냥 옮겨봤자 다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구들. 그래서 이거 그냥 조용히 좀 버려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뭐 회사 때문에 되게 바쁘고 사실 그런 과정은 좀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뭐 회사에서 바쁘면서 제가 그 이사한 다음에 그 첫 주말 그냥 제가 그냥 빨리 제가 그냥 논현동 가구거리 가서 제가 필요한 것들 그냥 하루에 제가 다 사 버릴 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단순히. 근데 또 거기 가구거리 가봤더니 또 그 가구들이 다 안 맞더라고요. 한옥 가구.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시간도 없고 이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한 번이라도 이 공간 맞게 살려면은 좀 시간 내서 하나씩 제가 뭐 필요한 뭐 가구들 근데 이 공간과 맞는 것들 뭔지 알아보고 하나씩 하는 거는 맞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새로운 적응 기간이었는데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한옥이니까 뭐 나는 고가구나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고가구 하나 두 개 뭐 반다지 하나 뭐 함 한두 개도 뭐 사가지고 넣었는데 근데 또 가구만 있으면 좀 그렇고 제가 그럼 뭐 도자기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럼 뭐 백자 하나 아니면 뭐 신라시대 도기 하나 이렇게 놓고 그거 접근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뭐 도기도 있고 아니면 뭐 고려 시대 도기 아니면 고려 시대 셀레돈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조선 시대 백자 이런 거 하나씩 알게 되면서 근데 예상 못했던 게 물론 한옥이니까 그러면 고가구 고미술 도자기부터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상 못했던 거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국 현대미술까지 관심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예상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가구나 도자기 보면서 그의 여백의미나 어떤 절제미 느껴지면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아름다움이나 그런 같은 모티프나 패턴들이 또 한국 현대미술에서도 나타나고 또 계속 자꾸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뭐 백자 어떤 공부하다가 뭐 백자 달항아리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현대미술 어떤 구본창이라는 사진 작가가 이 달항아리 모티프를 되게 예쁘게 사진 속으로 담으신 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어서 한국 현대미술까지 알게 된 게 그 적응 과정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적응의 결과가 참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많은 분들이 마크 대표님의 한옥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또 많이 알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마크 대표님이 최근에 하시는 뭐 다양한 일들이 작업들이 있으시지만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매달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한국의 한 매체와 함께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공간을 다큐멘트하는 작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문화 애호가로서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작가분이나 일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그 백스토리 말씀드리면은 그때 한옥 익숙해지면서 고가구 좀 뭐 알고 이어서 이제 한국 현대미술까지 관심 생기면서 그 당시에 매주 방송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나는 한옥에서 살고 고미술도 좋아하고 이제 뭐 현대미술도 관심 많이 생겼다는 멘트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송 보고 갑자기 어느 매체 어떤 뭐 잡지사에서 그거 보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마크 이런 한국 현대미술까지 좋아하신다면은 그럼 마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매월 우리 찾아가서 마크가 인터뷰하면은 어떨까 뭐 그런 제안 들어왔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계기였어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제 뭐 관심사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만나 뵙고 싶은 아티스트, 대단한 한국 아티스트 만날 수 있는 계기 되고 제 궁금거리 다 뭐 물어볼 수 있는 계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한 거의 45분의 한국 대표적인 아티스트 다 만난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하나 고르기에 되게 어렵죠.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 제가 좋아해서 제가 자주 가서 인터뷰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박소보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요. 교수님도 그 요즘 그 단색화의 인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박소보 선생님 만나러 간 이유는 저도 한옥에서 살면서 그 여백임이 계속 느껴졌는데 한옥 안에서 근데 이 박소보 작가님의 작품 안에도 어떤 여백 계속 느껴졌는데 그거에 대해 많이 궁금해서 제가 만나러 갔는데 근데 작가님 만났을 때 되게 나이도 있으시고 근데 에너지 되게 넘치는 분이시고 그 작품 알면은 또 여백이 있으면서 스트라이프 패턴, 이 라인 패턴 많이 나오는 그 에크리처럴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느껴졌던 거 이 박서보 작가님 말씀은 제가 아는 다른 작가의 말씀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특히 어떤 서양 아티스트의 말하고 되게 다른 게 많았었어요. 특히 제가 뉴요커로서도 가볍게 어떤 아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뭐 박물관, 미술관도 많이 관람했었는데 뉴욕에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뉴요커로서 나만의 관람은 주로 그냥 벽에 걸려 있는 완성품 위주로 관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완성품 보고 첫 번째 생각 이거 예쁘냐 안 예쁘냐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뭐 그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도 조금 더 깊이 해석하려고 했죠 미국에서. 두 번째 생각은 이 작품은 이 작품 통해서 작가가 저한테 어떤 감정 어떤 의미 전달하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 박서보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이 벽에 걸려 있는 완성품에 대한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완성품 얘기 안 하시면서 계속 과정, 여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크, 나는 맨날 이 작업실에 와서 이 스트라이프 패턴 만들기를 위해 반복으로 같은 제스처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다음날 와서 반복적인 제스처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또 다음날 와서 또 반복 제스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크, 이 반복적인 제스처 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마음을 피운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살짝 약간 불교적인 얘기로 또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 얘기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그분의 미술이에요. 이 과정으로 인한 그분만의 마음 피움 그 자체가 미술이고 그렇다면은 그 벽에 걸려 있는 그 완성품은 그 과정 그 미술의 흔적일 뿐이고요. 그래서 전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한국 미술은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럼 미국에 있는 마크는 미술 봤을 때는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이 완성품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으면은 이제서야 한국 미술 보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아티스트의 과정 아니면 아티스트의 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효과, 그 마음의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복일경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덕분에 한국의 미술 새롭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기록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분씩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샬롯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외국 분들께서 한국 미술 그리고 문화 예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도 특히 요즘 들어서 한국 미술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Well, there are lots of different reasons, of course. And because nowadays the numbers of people, generally speaking, who take an interest in Korean arts culture are increasing. Invariably, their interests are also very varied, right? Which I think is a really extremely positive development. So what we, for example, see is that some people take a very strong interest in what we would call pre-modern works of art, so pre-20th century works of art, such as, for example, as I said before, ceramics and so on. And I always think it's so interesting to see that a general audience, when they go to a museum and see, for example, a talhangari, a moon jar, the ways in which they're drawn to it and find that that particular aesthetics is really speaks to them in different ways. And then when they begin, for example, to learn about its particular means of manufacture or the context behind its making, it may increase their particular interest in that types of jars. And then again, of course, there are some people who take a very strong interest in contemporary works of art without necessarily having a strong interest in Korea, but they're drawn to works by a number of contemporary Korean artists. Some may be Tansekwa artists, but others, for example, the artist Sodoho, who is very well known in America and in Europe, but in particular in America, especially for his ephemeral architectural installations. And I think works like that carry such, I guess, transcendence on different levels. They're aesthetically very beautiful. Their means of making as well is really very interesting. You see the high level of craftsmanship in the works, and also the ways in which the viewer can interact with the works. That, for example, you can walk through them sometimes. And they're so tactile as well, that he creates works that are three-dimensional. That there are those who take a very strong interest in works like those and would probably characterize works such as Sodoho's work a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t. And then, as Mark said earlier, where there are also, of course, individuals who find very early Korean artworks enormously exciting. You're talking about early Korean pottery, right, from, I guess, the Three Kingdoms period. So I think depending on where the individual is coming from, that will, at least initially, shape their initial interest in particular works of art, or say in particular artists, particular types of material, be it ceramics, installations, paintings, or video art.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한국 문화와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던 그 시작이 어떻게 되던 또 그 시작이 이어질 수 있게 또 더 깊은 학문적인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또한 저희가 장치라든지 플랫폼을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다음에 이제 안나 예이츠루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좀 방대한 질문이에요. 한국 음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 일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양하다.
아마 저희 지금 다 좀 공통점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양성이 너무 이렇게 크고 뭐 정말 전통적인 국악만 보면 궁중음악 있고 그 선비들이 들었던 정가 뭐 그런 그 정악이 있고 뭐 정교적으로는 불교 음악이 있고 무속 음악이 있고 민속 음악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산조 그리고 반소리, 민요 너무 다 다양하고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도 슬슬 이렇게 다른 국악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접해보면 다 다른 걸 좋아해요. 다 이렇게 한쪽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매력적인 국악 장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접하고 있고 그 매력을 각자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다양성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건 그냥 전통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전통과 전통이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또 그 이상 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이 다이나믹한 이렇게 국악이 지루하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다이나믹한 장르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이 다양성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네,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다양성에서 또 파생되는 다이내믹한 면들에 대해서 저희가 놓지 않고 계속 바라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크 테토 대표님 이것 또한 굉장히 브라드한 매우 의미가 넓은 질문인데요. 한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옥에 대해 보통 90분짜리의 강의도 많이 하는데 한 문장으로 너무 어렵지만 한 문장으로 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한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사는 한옥의 공간 덕분에 제 인생, 제 안목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숨겨 있으면서 한옥이라는 공간은 우리를 계속 초대하는 것 같아요. 안으로 더 들어와, 더 깊이 들어와 이렇게 저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전날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 집 예쁘다. 다음날 또 가만히 집 안에 있으면서 저 지붕 뭐지? 예쁘다. 이거 기구하다. 하나씩 보여주면서 되게 다양한 한국 문화, 전통 문화, 현대 미술 다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체험이죠. 제가 끝없이 계속 한옥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직접 거기 들어가야 이런 많은 감정과 많은 교훈 직접 듣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틀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도 와 닿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게 됐는데요.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과정을 듣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값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저 역시도 제가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KF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고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 KF 공공 외교 주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